당신이 제일 잘 아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는데 왜 기분이 나쁠까? 간병비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잠깐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계산서 앞에 석 달 동안 병원 전화는 모두 제게 왔습니다. 검사동에 약 변경, 일정 확인. 하루에 3번씩 울렸습니다. 간병비는 제 통장에서만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빠지기 힘들잖아. 언니가 제일 잘 보잖아. 그 말들이 규칙이 됐습니다. 몸이 아파도 밀렸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아도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이 석 달이 됐습니다. 분담을 말했을 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꺼낸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은 건 나였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아닌 늘 그렇듯 나였죠. 병원 이름을 듣고 급하게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는 제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나는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할지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묻지 않으니 대답할 일도 없었죠. 펜을 잡는 손이 익숙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항목들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름, 연락처, 관계. 관계란에 며느리라고 적으면서 이상하게 손이 무거웠습니다. 의사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호자가 상주해야 한다고. 나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할 겨를도 거절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병실 한쪽 테이블에 간병비 계산서가 처음 놓였을 때 금액보다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도 내 몫이구나. 그 순간 누군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일단 언니가 처리하면 되지. 누가 한 말인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났습니다. 나는 계산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면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걸 함께 볼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 질문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또 전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분,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회사에서 왔지만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말하자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핑계였습니다. 나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백이 생기면 누군가는 채워야 했고 그 누군가는 늘 나였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서명 부탁드려요. 나는 묻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 어떤 책임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물어봐도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내일 또 가야 하나?
나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마 그 다음에도 갈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산서 숫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 남은 건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만으로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그 뒤로 병원에서 오는 전화는 모두 내 휴대전화였습니다. 검사동의 약 변경, 일정 확인까지.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그러다 두 번, 나중에는 세 번씩 울렸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화장실에서도, 잠들기 직전에도 나는 항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다른 보호자분 연락처도 받아둘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받을게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스스로 문을 닫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빠지기 힘들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회사에 다닌다는 사실이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는 이렇게 말했죠. 언니가 제일 잘 보잖아. 칭찬처럼 들렸지만 실은 면제 사유였습니다. 그 말들은 이유처럼 들렸지만 반복되자 규칙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내 이름만 불렀고 나는 점점 보호자가 아니라 담당자가 되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간병비 계산서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무게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쌓인 영수증을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걸 함께 보는 사람이 있을까? 남편은 지나가다 흘끗 보고는 말했습니다. 많이 나왔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우이는 전화로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그 말 뒤에 구체적인 도움은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다른 환자 보호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교대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부러운 건지 서러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비 나왔어. 이번엔 좀 많아.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알았어. 일단 처리해. 일단이라는 말이 자꾸 반복됐습니다. 일단 언니가, 일단 당신이, 일단 나중에. 일단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간병인을 교체해야 하는 날, 나 혼자 면접을 받습니다. 조건을 설명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 중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언제 오세요? 나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바빠서요.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통장에서만 돈이 나가고 있다는 것. 그날 밤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약가, 교통비 모두 내 이름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에게 화면을 보여주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보여줘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날도 전화는 나에게 왔고 내일도 아마 그럴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았고 밤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야위었는지 몰랐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동안 내 몸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병원에 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잠시 멈춰 서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지만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나는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조금 힘들어. 그 말을 꺼내는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힘든 거 안다.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덧붙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을 일으키는데 평소보다 2배는 걸렸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안색이 안 좋네. 괜찮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누가 나를 걱정해 줄까? 그 질문에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열이 났지만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에 가야 했으니까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못 갈 것 같아. 남편은 당황한 표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몸이 안 좋아서.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있는데. 결국 나는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해열제를 먹고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 이명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간병비 계산서를 정리하다 문득 멈췄습니다.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빠지면 이건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녁은?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서 있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그때는 달라질까? 아니면 그때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할까? 그 생각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몸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픈 동안에도 병원 전화는 계속 왔고 나는 계속 받았습니다. 누군가 대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 좀 힘들어. 신우이는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지? 나는 잠시 기대했습니다. 응, 그래서 혹시 조금만 더 힘내.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허리를 펴려고 했지만 통증이 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간병비가 제법 쌓였을 무렵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었고 몸은 계속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시누이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두 사람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준비해 온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누이는 물을 마셨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남편이 물었지만 이미 알고 있는 표이였습니다. 간병비 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다 냈잖아요. 시누이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사정이 있어서. 나도 사정이 있어요.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남편의 말은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갑자기라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석 달 넘게 혼자 해왔는데 그게 갑자기였습니까?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말을 이으려는데 시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제일 가까이 있잖아. 가깝다는 이유로 모든 걸 떠안아야 하는 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도 않았죠. 남편은 팔짱을 꼈고 시누이는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남편의 말에 시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이 언제인지 다시 얘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물을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얼마 안 있어 일어났습니다. 언니, 나 먼저 갈게. 나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텔레비전을 켜고 있었습니다. 좀 천천히 얘기하지. 왜 그렇게 다그쳐?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그친 건 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민망해진 건 나였습니다. 말을 꺼낸 사람이 내가 맞나 싶을 만큼 마치 내가 이상한 요구를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다시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시누이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나왔고 나는 계속 냈습니다.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하다가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쓴 돈이 얼마인지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었을까? 여행도 갈 수 있었고 내 치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 혼자 책임진 시간 속으로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저번에 얘기한 거 생각해 봤어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언제까지요?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이 얼마나 긴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하고 있는지,
내가 왜 눈치를 보고 있는지. 분명 잘못한 건 나가 아닌데. 그날 처음으로 분노보다 허탈함이 올라왔습니다. 화를 내도 소용없고 말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슬픈 건 이들은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병원비 정산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금액이 유난히 컸습니다. 검사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합쳐진 청구서였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테이블 위에 계산서를 펼쳐 놓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함께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밥은? 나는 대답 대신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이것 좀 봐요.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계산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또 나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좀 많아요. 남편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숫자를 훑어보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이번 달 거야? 네, 검사가 추가됐어요. 남편은 한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같이 부담하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잠깐만.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응, 지금 알았어. 그리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혼자 테이블 앞에 남았습니다. 계산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미안, 급한 전화였어. 나는 테이블 위 계산서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이거요. 남편은 잠깐 망설이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 왜요? 카드값도 나가야 하고 차 할부도 있고 이유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일단 처리하면 안 돼? 일단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일단이 언제까지예요? 조금만 기다려봐. 다음 달에는. 다음 달이면 또 다른 청구서가 올 텐데.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씻을게. 그리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계산서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병원에 입금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잔액이 많이 줄었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병원비는 됐어? 네. 다행이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에게 다행인 걸까?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잘 아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잘 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건 칭찬이 아니라 면제 사유였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남편이 전화를 받고 나간 순간, 계산서를 외면하고 씻으러 간 순간, 그게 실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모르는 게 아니라 회피였고,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그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병원에 가고 집에 오고 그 반복이었습니다. 말을 아껴도 달라지는 게 없었고 말을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뭘 위해 애쓰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오래된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때? 무심한 안부였지만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잘 지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지인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조금 힘들어. 뭐가? 그 질문에 차곡차곡 쌓였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혼자 감당하는 병원비, 외면하는 가족들. 말하다 보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인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 말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충분했습니다. 그만해도 된다는 게 내가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풀렸습니다. 허락이 필요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주길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만해도 된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고. 왜 힘든지, 왜 불공평한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나는 이해시키려고 애썼습니다. 내 상황을 설명하고 내 고통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를 챙겼습니다. 병원에서 내 이름으로 된 보호자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간병인에게 계약 기간을 물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그럼 그때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보호자분께 인계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보호자가 나는 아닐 뿐이었습니다. 집에서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지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애초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 괜찮으세요? 다행이네.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일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곧 이 대화도 끝날 테니까요. 며칠 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어머니 약 바뀌셨대요? 네, 지난주에요. 잘 드시고 계세요? 네. 언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이번 달이 끝나면 나는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빠져나갈 준비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막으려 들게 뻔했고 막는다 해도 결심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건 나를 혼자 남겨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살아남으려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병원 방문 날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알람이 울렸지만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다가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정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면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남편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왜 안 받아?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왜 연락을 안 받아?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바빴어요. 병원에서 계속 전화 온다는데. 그래요? 오늘 어머니 검사 날이잖아. 알아요. 그럼 왜 안 가?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몫은 여기까지예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예요. 지금 장난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는 어떡하라고? 당신이 가면 되죠. 나는 회사에 있잖아. 나도 일 있어요. 그 말에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해왔잖아. 그래서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오래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당신 어머니잖아요.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해? 다른 가족들한테 연락하세요. 동생은 멀리 있잖아.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하자. 얘기할 거 없어요. 당신 지금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오빠한테 들었어요.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니 간병을 이제 다른 분이 해야죠. 언니가 제일 잘하잖아요.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만할게요. 신우이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저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다음에 통화해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설명도 설득도 없었습니다. 그날 나는 단절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역할에서 빠져나왔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어. 그래요. 혼자 가니까 힘들더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당신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다 같이 책임져야죠.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빠지자 집은 바로 흔들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를 다시 물었고 가족들은 서툴렀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간병인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약이 뭐였더라? 검사 일정이 언제였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신우이는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갔습니다. 그것도 몇 주 못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 신우이가 남편에게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끼리 어떻게 돌아가면서 하자.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비 계좌번호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당신이 관리했잖아. 이제 아니에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퇴근했고 주말에도 병원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힘드네. 그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하지만 그건 이제 내가 말해줄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에게서 원망 섞인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힘들어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간병비 좀 나눠서 내자. 신우이한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몫은 보낼게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시큰둥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병원비가 나눠졌습니다. 내가 빠지고 나서야 누군가는 처음으로 병원에 혼자 갔고 누군가는 계산서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컸는지 처음 알았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들에서 한 발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말 안 도와줄 거야? 그동안 혼자 했잖아요. 그때는 당신이 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도 당신들이 할 수 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시간에 내 일을 했습니다. 밀렸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고 오래 미뤄뒀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얼굴이 좀 펴졌네. 친구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응, 예전엔 너무 지쳐 보였어. 그제야 거울을 제대로 봤습니다. 확실히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 삶이 갑자기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출근했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다만 숨이 쉬어졌습니다. 짓눌렸던 가슴이 조금씩 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은 가끔 불평했습니다. 요즘 병원 다니느라 힘들어. 그랬겠네요. 당신은 어떻게 혼자 했어? 혼자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 말을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버텼기 때문에 유지되던 집이었다는 걸, 내가 참았기 때문에 평온했던 일상이었다는 걸, 나 하나 빠지자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증거였습니다. 이 집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어느 날 저녁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빠지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에게, 시누이에게. 보호자가 누구냐고 물어요. 검사 일정이 언제였죠? 처음 듣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제게만 물었던 것들. 남편이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힘드네. 당신은 어떻게 혼자 했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혼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처음으로 간병비를 나눠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역할을 내려놓고 나서야 시누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때문에 힘들어요. 읽고 지웠습니다. 설명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제 일상은 조용했습니다. 병원 전화도 계산서도 급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밀렸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오래 미뤄뒀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많이 좋아졌네. 친구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 그제야 거울을 제대로 봤습니다. 확실히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아니요. 정말? 정말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버텼기 때문에 유지됐던 집, 제가 참았기 때문에 평온했던 일상, 제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였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버티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참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